그래서 에, 이렇게 노인들의 사인에 대해서 보는데, 인력에 비해서 대인의 기능 저하가 적다. 기능의 저하가 대인의 신장 경화에 나타나는 장박테리아 요동을 위험하는 신우 신전 외에도 좌우 신장 모두 여가 장치 및 미세 혈관이 선호를 넘긴 채 파괴되어 있는, 하지만 그가 숨을 끊게 될 결정적인 이유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지 않았다. 역시 다른 조사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 주요 사인들 중에 하나인 폐렴에 의한 합병 증세와 골수종에 굴복하고 말았다. 대인의 노쇠 현상에 미약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해일대의 교수인 87세 환자였다. 그는 생전에 특별히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항상 기운차고 건강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부검의 관성동맥의 심한 경화증에 대한 대인의 혈관이 미세한 영향을 받았음이라는 검진 결과와 함께 심근경색증 환자였음이 판정되었다. 바이브 절기로 묘사된 관성동맥의 한 절기는 완전히 폐색되어 있었다. 심장은 노쇠로 인해서 갈색으로 변색되었고 신장 역시 노색을 띠었다. 어느 12월의 추운 겨울밤 교수는 심한 복통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소화성 기형으로 인한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그는 면역성 저하와 쇠약한 심장 기능으로 인해서 잇따라 일어난 복막염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입원한 지 4일 만에 불금실로 옮겨졌다. 그의 아내는 나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했으나 다른 조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명의 연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23명의 금시체를 통해서 나는 병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의 단번에 급작스럽게 생화학적인 무정부 상태에 돌입했던, 아니면 예전 인자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는 결국 노령 때문에 죽는다. 우리의 몸속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마무리되어 결국은 함몰 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령자들이 눈을 감게 되는 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 이어진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노인들의 주된 사인이 7가지 정도로 극단된다는 사실과 그 질환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참 건강한 점은 한 가지 질환이 낫긴다부터 어떻게 질환들이 따라오는가 하는 것이다. 그건 각각의 질환들이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공통 요소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추론은 노화를 논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을 통합한 것이다. 그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하나는 인간의 성장 과정이 시상하부가 이뤄낸 신진대사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작동 신체로 하여금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이 발달, 성장, 노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각종 질환은 체조직이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치른 산물이라고 할 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지휘 감독된다는 이론은 토머스 브라운의 수상록 뒷부분이 반영한다. 19세기 유명한 사학자 펠그레이브 경의 상인과 서도사라는 책으로부터 인용된 그 문구는 다음과 같다. 섬유질이 형성되고 모든 기관에 생명이 부어지는 순간에서 최초 맥과 그 자체가 죽음의 근원이다. 신체의 조직들이 재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그 조직들이 들어가서 묻힐 무덤이 마련되는 것이다. 죽음은 생의 첫 출발과 함께 시작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론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인생을 살아가려 내려가야 할 중요한 결정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 만큼 산 노인 환자의 경우에 설사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어느 정도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는 화학요법과 수술을 받아야만 할 것인가? 대뇌 혈관의 경화로 내년이면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인가? 대뇌 혈관 경화증은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어난 면역성 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완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쇠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되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혈압치나 심장 상태 등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기대보다도 더 오래 생을 누릴 수도 있다. 체제적인 마모되던 프로그램에 된 유전인자에 의해 진행되던 모든 생명에는 한계점이 있고 각 생물의 종은 각각 정해진 수명을 부여받았다. 인간에게 그 기간은 대략 100에서 110년.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진화를 모두 다 정복하거나 여행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1세기나 그 이상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 연수가 70여라고 하는 시편의 선거보다도 아이들은 100살이 되는 해에 죽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사야는 좀 더 나은 예언자였거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뛰어난 관찰자가 아니었나 싶다. 이사야는 질병과 유아 상황이 없는 새 예루살렘을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노래했다.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메카티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고 가난을 타파해가며 이곳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선지자가 준비해둔 세계로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사실 의학의 발달과 향상된 생활 여건으로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그 길목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 서구사회는 100년 전에 비해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조금의 양성을 바꿔놓은 결과이다. 현대 인구 통계표를 볼 때 우리 중에서 대다수는 적어도 노령화의 첫 관문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노령화의 과정에 들어있는 질환 등의 한 가지로 인해서 조금 앞에 다가서 있다는 말이다. 생학의 발달이 인류의 평균 수명을 크게 끌어올렸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록될 만큼 수명을 누리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국가에서도 100세 이상의 고령자는 1만 명당 1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고령자라며 여러 사람들이 보고된 바 있으나 확실히 공인된 경우는 114세가 최고였다. 모든 생물체가 종별로 제한된 삶을 부여받고 있다는 이론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 노화의 과정이 각자의 습관을 변화시킬 정도로 지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굳이 그 가능성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과학의 여명이 발고기 시작하던 17세기 초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브루하베조차도 나이든 환자에게 젊음과 건강을 되찾아준다는 명제 아래 다비드 왕이 헛되이 시도했던 것과 똑같이 어린 처녀 둘을 양쪽에 끼고 자라는 권유를 했다고 한다. 해천을 위해서 모유를 먹고 주스를 갈아 마시던 시대를 거쳐 이제 우리는 비타민 쇠라고 불릴 만큼 영양제 홍수에 밀려와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아직 생을 연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근에 성장 호르몬이 근육질과 근육을 회복시킨다는 발표가 몇몇 연구진에 의해서 나온 바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장 호르몬을 이용하면 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해서 DNA를 자르고 덧붙여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 최근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사실 생의 젊음을 찾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부질없는 짓으로 결국 우리의 품위만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명예로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한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는다. 아니, 죽음으로써 서로의 교체되어야만 한다. 더 정확히 표현해서 우리의 영생이 우리 자녀들의 거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네슨도 이런 면에서 뜻을 분명히 했다. 나이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상에는 곰팡이만 자라고 과거만이 되풀이 될 것이다. 젊은이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끝없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나갔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다.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진취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삶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다. 생리에 정해진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생은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스피리라고 부르는 문학 장르는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처음 소개한 양식이다. 그는 또 철학의 연구는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하는 거죠.
몽테뉴는 불확실성과 격정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평생을 사색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예고 없이 찾아온 무언가를 항상 대비해둔 것처럼 죽음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지리면 매사에 더 부지런하고 뜻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죽음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그가 펼치는 죽음론이었다.